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네시아의 더러운 음모. 2. 도둑이 드러났다. 3. 쓰라린 겨울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호기까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KF-21 전투기 개발이 순풍을 타고 있다는 소식에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한국을 조롱했던 인도네시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KF-21 대신 F-15를 사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최근 보잉 관계자의 발언에 인도네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뒤늦게 분담금을 낼 테니 KF-X 사업에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매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항공기 박람회라도 열 모양인지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각국의 전투기들을 수집하듯이 구매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잉에서 인도네시아에 F-15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추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잉으로부터 사들 이려 했던 F-15EX 이글 이 전투기는 F-15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구매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서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확실해 보였는데요. 제작사인 보잉에서 갑자기 판매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 4일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잉에서 인도네시아의 대금지 불능력이 의심된다며 수출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보잉 임원들이 자카르타로 날아가 국방전시회와 별도로 인도네시아 관리들과 F-15 구입 문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보잉은 인도네시아가 분할 지불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강국의 제트기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듣자마자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데요. 이번 F-15 전투기가 인도네시아로 수출되게 된다면 총 36대 14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액을 인도네시아가 지불할 능력, 아니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보잉 측에서는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이번 거래도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어 수비안토는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할 지불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의 거래에서도 분할 납부를 고집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KF-X 분담금 분할 납부를 허락해 줬다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보잉 측은 대금 지불 방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이상 F-15 판매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해할 수 없는 다국적 무기 구입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에서 T-50을 구매하고 KF-X 시업으로 KF-21까지 구매하기로 해놓고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스웨덴 등 전 세계 국가들의 전투기들을 한 번씩 찔러보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육군과 해군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무기를 사들이며 누더기식 무기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4일경 인도네시아 해군은 인도와 40mm 함포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가 인도네시아로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는 첫 사례로 어떤 함선에 탑재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터키 미사일 제작사인 로켓산과 칸탄도 미사일 시스템과 방공 미사일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로켓산이 개발한 보라 전술탄도 미사일의 수출 버전인 칸 미사일은 사거리가 2,800km에 달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로켓산에서 제작한 차량 플랫폼과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에서 발사가 가능한데요. 그동안 군사 확장의 근거로 삼던 중국은 인도네시아에서 4,000km 이상 떨어져 있어 미사일 사정거리에 닿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터키제 무인기 바이락타르의 구매 협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과 터키의 차세대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의 참여를 조건으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섬과 섬을 넘나들며 벌어지게 될 국지전에 정찰과 폭격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상한 의도가 엿보이는 인도네시아의 무기 구매 목록에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경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중국보다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을 겨냥한 무기체계 도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주변국과 오랜 시간 영토 분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영해 분쟁에 중국의 비중이 100%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인도네시아 역시 만만치 않게 영해권을 차지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선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경제 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 영토 문제로 빈번하게 다투고 있으며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가 필리핀 대학교 졸업식에서 민다나오는 인도네시아의 일부였다는 폭탄 발언을 해 필리핀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도 했었습니다. 민다나오는 필리핀 영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큰 섬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총리가 인하일본 부서를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으로 현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계승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몇몇 섬들을 인도네시아가 잃어버린 영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가장 사이가 좋지 못한 말레이시아와는 오래전부터 국경선을 두고 다투며 군사적 충돌까지 감행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일촉즉발의 대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도 영해권 분쟁을 이어가는 등 거의 모든 주변국들과 영토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중국 못지않게 영토 확장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세계 최대의 섬나라입니다. 과거 1900년에서 2000년까지 인구가 무려 1억 명이나 늘어나는 소위 인구 폭발이 일어났었는데요.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속이 골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0%가 섬 하나에 몰려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자카르타는 무리한 도시 확장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지방 침하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긴급하게 수도 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 이전 계획의 비용만 327억 달러에 달하고 기존 수도인 자카르타를 완전 버릴 수도 없기에 지방 침하를 막기 위해 40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는 최소치에 지나지 않고 계획의 수배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원 수출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데도 무기 수입 저변을 늘려나가는 인도네시아의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보잉과의 거래가 무산되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적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금만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사업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것도 안보 문제까지 걸린 중대한 계약을 이런 식으로 어기는 건 국가의 신용도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미지 회복에 나선 것인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밀렸던 분담금 8천억을 지불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지난 2일 KF-21의 개발사인 카이의 강구영 사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 이행 담보금을 송금해 입금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46개월 만에 8천억 중 겨우 94억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전체 미납금의 1.17%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죠. 4년에 1%씩 이런 속도로 분담금을 전부 받아내려면 앞으로 40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소액이라도 지불한 건 지불한 거라면서 KF-X 사업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KF-21 2호기까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한국의 스텔스기 개발 사업이 순조로워 보이자 어떻게든 한 숟가락 얹어보겠다는 속셈인 듯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로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목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국방 2022 전시회에서
I-22 시카탄으로 불리우는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모형이 공개됐었습니다. 제작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길이 12.5m, 높이 3.5m, 날개 길이 7m의 쌍발 엔진을 단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 멀티롤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스텔스 전투기의 설계에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업체들이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21의 현지 생산을 당담할 제작사인 국영기업이 본 스텔스기 모형의 설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에 제식 번호가 I-22인 것도 KF-21의 다음 모델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의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인포글로벌의 CEO 수난토 아지다르모는 이번에 공개된 전투기 모형이 전적으로 인도네시아 항공우주 엔지니어들이 국내 설계한 모델이라고 말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어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에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KF-X 사업에서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기술진들도 아이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납된 분담금 8천억 원은 포기하기에는 큰 금액인데요. 우리 기술이 유출되어 발생하게 될 안보 위협에 비하면 너무나 싼 대가일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안보와 실리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미국은 반역자 인도네시아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미국의 공장 건설까지 검토하던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뒤통수를 때렸죠. 이는 미국이 과거 일본 반도체 시장을 제재했던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애플이 중국과 비밀 계약을 통해 이득을 챙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미 의회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삼성이 꺼내든 묘수에 미국 정부는 꽤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저번 달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사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고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의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렌에서 디램 50%, 낸드 플래시 3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총액 1280억 달러 중 60%를 차지하는 한국 무역의 최대 고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약 2,000개에 달하는 소재와 부품들이 중국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어서 당장 이것들을 포기한다면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미국 주도의 칩사 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 됩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반도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도 높은 견제를 하는 사례는 일본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80년대 정부 주도 아래의 반도체 소재, 제조 장치, 제조로 이어지는 수직 산업 구조를 형성했었고 여기에 일본 산업계의 폐쇄적인 문화까지 더해져서 미국산 제조 장치나 소재들이 일본 제조업체의 공정 설비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어 대규모의 경제와 산업화 생규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던 미국을 압도하는 투자와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당연했겠죠. 그 결과 미국 이텔 등과 비교해 수율도 높을 뿐 아니라 무려 10%나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당시 저평가돼 있던 일본 환율, 값싼 노동력도 유리한 수출 환경에 더해져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초중반 세계 시장을 거침없이 잠식해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반도체 산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는데요. 그러나 이대로 자국이 일으켜 세운 메모리 산업에서 손을 뗄 수 없었고 미국은 동상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업계의 구조를 문제 삼고 반도체 산업협회 무역대표부 유스터에 청원 공세를 넣었는데요. 며칠 뒤 미국 마이크론, 인텔, AMD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제소가 연달아 이어졌고 미국 상무부가 직권조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직권조사란 기업들의 제소 없이도 상무부의 권한으로 수출 과정에 문제가 있을 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역제재 수단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국가에겐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일본 정부의 로비 등의 외교 활동을 펼쳤지만 자국 기업의 존망이 달린 미국을 상대로 통하지 않았고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양자 협정문에 서명했던 사건이 있네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반도체는 회생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방식의 무작정패는 외교가 가능했지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동맹국들의 불신을 받아 외교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겠죠. 그 때문에 미국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의 라이벌인 애플이 미국의 뒤통수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애플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쯔 메모리와 NTC를 선택한 것이죠.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에 128단 랜드 플래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랜드 플래시와 디램을 조달해 왔는데 중국 업체 쪽으로 메모리 공급처를 다변화하면 국내 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어 가격이나 시도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는 14 정책의 의도에 완전히 벗어나는 행보이기 때문에 미 의회는 현재 난리가 났는데요. 지난 13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을 보면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 의원 등은 애플을 향해 양쯔 메모리의 낸드 플래시를 사용할 경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에 미 행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애플의 독단적인 움직임이 아닌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양쯔 메모리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절반을 차지해왔는데요.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6년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이 한국 불매운동을 할 때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애플 CEO 팀 쿡이 중국 고위 인사들과 2.75억 달러 324조 원 규모의 계약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애플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고 중국 내에서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으며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중국 스마트폰이 저렴함에도 삼성, 애플만을 쓰는 이유 중 하나인 편의성을 애플만 챙기게 되었고 핸드폰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중국 내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없다시피 한 것도 당연한 수순이겠죠.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여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증거인데요.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자리를 잡게 되면 업체든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반도체 자료를 요청하는가 하면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 이러한 삼성의 기술 초격차를 없애려고 일본과 합작해서 2나노 파운드리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 계획을 세우는 등 미국이 자기 배만 채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게 협력하자고 해놓고 이러한 모순된 행보를 계속 보이자 삼성은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한 것이죠.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현지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파리아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삼성전자 브라질 반도체 공장 설립에 관련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의 양해각서 체결은 브라질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은 삼성전자 및 LG전자, 현대자동차, 대만 폭스콘 등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남미 지역 제조업 중심기지로 꼽히고 있어 미국의 갑질에 대한 박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삼성전자의 멕시코 현지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는 반도체 최대 수요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 입접해 있으면서도 인건비와 물가가 훨씬 저렴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생산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확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이는 TSMC의 창업주 모리스 창 또한 동의했는데요. 올해 4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인력풀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올해 8월에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멕시코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인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합격 카드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지미 굿니치 부회장은 전기차와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라며 한국 같은 친밀한 동맹국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인터뷰했는데요.